봄비는 오고 지랄이야. 꽃은 또 저렇게 피고 지랄이야. 이 화한한 봄날이 못 견디겠다고, 환장하겠다고. 아내에게 아이들에게도 버림받고 홀로 사는 한 사내가 햇살 속에 주저앉아 중얼거린다. 십리벚길이라던가 지리산 화개골짜기 쌍계사 가는 길, 벚꽃이 피어 꽃사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피어난 꽃들, 먼저 왔느니 먼저 가는가. 이승을 건넌 꽃들이 바람에 나풀거린다. 꽃길을 걸으며 웅얼거려 본다. 뭐야, 꽃비는 오고 지랄이야. 안녕하세요, 송세비입니다. 읽어드린 시는 박남준 시인의 봄날은 갔네의 찻달락입니다. 사실 이 시는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났어요. 특히 이 찻달락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 쌍계사 이 길 작년 여름 끝자락에 동생 가족이랑 갔었는데 그때는 꽃은 당연히 없었고 그냥 길만 좋아서 드라이브하고 동생이랑 다른 식구들은 펜션에 남겨둔 채 둘이서 멋진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그랬던 작년이 생각나네요. 지랄이야. 봄비는 오고 지랄이야. 꽃은 또 저렇게 피고 지랄이야. 꽃비는 오고 지랄이야. 이게 오늘이랑 어제랑 또 그저께부터였나요? 바람이 엄청 불고 봄 속의 겨울 같은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제 기분의 이유를 모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어제 오후쯤부터인가 오전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까지 왠지 조금 우울한 것이 근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상해요. 네, 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며칠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저는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밥 먹고 저녁 밥 이것저것 해가지고 먹고 책을 읽고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첫 방송에 아마 제가 밤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거의 다 낮에 읽었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밤에 낭독을 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읽어드릴 곳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바대로 오학영 교수님의 조선의 힘이라는 부분, 백권대학의 8장이죠. 이게 길이가 길어서 단독으로 읽어드리겠다 했는데 단독으로 읽기에도 좀 많이 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은 이 장의 반 정도까지 읽어드리고 2회에 걸쳐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제가 구입해서 당연히 이 백권대학을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됐죠. 이 부분 읽었을 당시에 다음에 이 책은 다시 꼭 단독으로 한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는 뭐든지 느낌 탁 오는 대로 뭔가를 하거든요.
글을 쓴다든지 책을 구입을 해서 읽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와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그럴 때 뭔가를 하는데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백권대학에서 이 부분을 읽게 되네요. 그때 작년의 이 부분을 읽었던 지점이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8장 조선의 힘. 박근혜 호칭에 대하여. 조선시대 왕에게는 종 또는 조라는 묘호가 붙었다. 왕이 돌아가면 종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종묘에 봉안된 위패를 부르는 이름이 곧 묘호다. 당연히 세종이니 영조니 하는 묘호는 재위 기간에는 쓰지 않았던 호칭이다. 한편 왕자에게는 군이라는 칭호가 부여되었다. 왕의 적처, 즉 왕비에게서 난 왕자는 대군이었고 빈에게서 난 왕자는 군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임금에게 종이나 조가 아닌 군이 붙은 경우가 있는데 노산군과 연산군과 광해군이 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폐위된 임금이라는 것이다. 결국 임금에서 폐위되면 곧장 군으로 격하되었다는 것인데 그것도 왜 대군이 아닌 군이었을까? 말대로 하면 임금이 폐위되면 곧장 서자왕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비논리적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조선의 힘 5학령을 읽으면 이 의문이 해소된다. 패왕에게 묘호를 올리지 않고 편칭해서 무슨 군이라고 한 것은 그들을 서자왕자로 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자의 자치통감 강목 법례에는 왕을 참칭한 경우 그저 암흑의 군이라는 식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폐위된 왕은 왕 같지도 않은 왕이요 나아가 왕을 참칭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그저 무슨 군이라고 하여 노산군, 연산군, 광해군으로 격하해 불렀다는 것이다. 이 중 노산군은 숙종대에 이르러 단종으로 포기되었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는 전직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와 현직 문재인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통령 같지도 않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불행히도 대부분이 대통령 같지도 않은 대통령에 해당된다. 그래서 접근 방법을 달리해 차라리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누구일까로 묻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으로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이다. 사상사가 전공인 저자 오학령은 대통령 같지도 않은 대통령으로 먼저 전두환과 노태우를 들고 있다. 두 사람은 대통령직을 얻을 때에 군사반란이라는 불법을 저질렀고 임기 중에도 불법을 저질러 퇴임 후 유배되기도 하고 법정에 서기도 하여 최고형을 받았으니 대통령을 참칭한 자 또는 폐위된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식 직함을 뭐라고 해야 할까? 패왕을 무슨 군이라고 격하해 불렀던 조선시대에 견주어 볼 때 그들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더 논의해 보자.
현대의 한국인들은 조선이 근대로의 전환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만 제외하고는 지구상에서 조선을 비롯해 대부분의 문명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를 자신들의 미래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이 설정하지도 않은 목표나 결과에 어찌 실패와 성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근대는 보편적이지 않은 목표를 보편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방법에는 당연히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라는 폭력성이 포함된다. 이 폭력성을 내면화하면서 사람들은 성립할 수 없는 명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폭력성을 분석하고 그것에 저항해야 할 노고와 정열은 실패자에 대한 모멸과 분노로 바뀌었다. 프롤로그 중에서 저자는 근대주의를 식민주의와 한 통속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저자는 식민주의와 근대주의를 합쳐 범식민주의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의 거침없는 주장은 나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선 왕조는 518년 동안이나 존속한 세계 최장수 왕조다. 또한 조선은 이 기나긴 세월 중에 상당히 오랜 기간 선진 인류 국가를 유지했다. 저자에 의하면 난세란 인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견딜 수 없이 병적으로 벌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한다. 난세의 반대는 치세가 된다. 역사를 당대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조선이 난세였던 것은 16, 17세기에 걸친 80년 그리고 말기의 90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350년은 치세였다고 볼 수 있다. 명태조 홍무제 1328년에서 1398년은 그 이훈에서 주변에 정복할 수 없는 16국이 있는데 첫째가 고려, 실은 조선이고 그 다음이 안남, 베트남이라고 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민족과 베트남 민족을 1, 2위로 꼽은 명태조의 평가는 정당했다. 저자는 조선 문명을 역동하게 만든 힘의 대표적인 요소로서 6가지를 제시한다. 치자인 왕과 왕자에게 끝없이 수학을 요구했던 경영과 서연으로 대표되는 문치주의, 돌덩이 같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 예치와 법치를 지향한 경국대전 등의 헌법과 강상, 200년의 긴 여정 동안 추진된 복지혁신 시스템인 대동법, 오래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성리학,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단종과 사육신을 위해 무려 243년 동안이나 끈질기게 이루어진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등을 들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자취가 아닐 수 없다. 특히 243년 동안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끝에 강원도 오지 영월에서 한을 품고 죽어간 노상군이 단종으로 복원되는 순간을 읽을 때 나는 가슴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 밖에도 조선의 힘은 광해군에 대한 선의적 오해를 불식시킨다. 저자는 임기 내내 토목공사에만 매달려 재정을 고갈시킨 광해군을 은근히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다. 광해군이 명의 파병 요구를 선뜻 들어주지 않은 것도 진행 중인 대궐 건축공사에 차질을 빚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평소 나는 우리 조상들의 효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느끼기에 그것은 가히 마력적인 수준이었다. 조선시대의 효는 일종의 매혹적인 로맨티시즘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 조상들은 효에 온 생애를 걸다시피 했다.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도 효를 중시했는지 가끔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통해 조선의 효가 가지는 마력을 이성적으로 깨우치는 행운을 건질 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몇 번 혼자서 울었다. 아버지, 미안해, 미안해. 이게 내가 울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말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해 추석에 차례를 마치고 모두 돌아간 오후 계단에 앉아서 허한 마음으로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다. 그 무렵에 뒤늦게 효가 뭔지를 알았다. 효는 부모가 돌아간 뒤에 자식 마음 편하라고 가르치는 덕목이라는 것을,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살아있는 자식을 위한 장치라는 것을. 그랬다. 가능하면 돌아가신 뒤 덜 후회하고 덜 마음 아프라고 그렇게 효를 강조했던 것이다. 백사조. 다시 처음의 논의로 돌아가 보자. 앞서 말했듯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선시대에 폐위된 왕이나 진배 없는 위인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재산을 은닉한 채 추징금마저 미납함으로써 최소한의 속죄조차 거부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전 대통령이라는 공식 직함을 줄 수 없다. 평범하게 씨를 붙이는 것도 불공정하다. 왜냐하면 씨는 건강한 보통 국민들에게 통용되는 범칭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고심 끝에 대통령 직함을 강등시켜서 한 사람에게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구사단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자고 제안한다. 그래서 전두환 전 합수부장, 노태우 전 구사단장으로 부르자는 것이다. 저자는 같은 이치로 박정희 전 국가재건 최고회의의장이라는 호칭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정식으로 폐위된 대통령이다. 그러므로 그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탄핵되었으므로 일체의 정치적인 직함을 가질 수도 없다. 그래서 최상으로 호칭해서 전 구국선교단 총재라고 해줄 수 있으려나? 하지만 연산군 광해군으로 불렸던 조선시대라면 마땅히 박근혜 양이 되어야 한다. 나에게 조선을 깨우쳐준 오황영 교수. 오래전 나는 성균관 대학에서 열린 조선 역사 관련 세미나에 구경을 간 적이 있다. 세미나는 주로 연로한 교수들에 의해 진행되어 다소 따분했는데 이런 분위기는 질의 토론 시간이 되어 한 젊은 학자에 의해 급변했다. 젊은 학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연로 교수들이 거의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조금 의아했다. 내가 눈여겨본 그때의 젊은 학자가 오황영 교수다. 오황영은 1961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곡서당에서 한문학을 공부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사관제도 연구로 박사 논문을 썼다. 국가기록보존원 연구원을 했던 그는 지금 전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황영 교수는 사관제도 및 역사관을 논의하는 논문과 저서를 계속 써내고 있다. 그의 전공은 조선시대 제도사인데 방대한 분량의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대부분을 원전으로 수차례 읽었다고 한다. 오황영 교수는 도올 김용옥처럼 서양의 유물론 사관에서 말하는 역사도식을 거부하며 이에 따라 조선 왕조와 성리학은 전근대이고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는 식의 사관과 고대, 중세, 근대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과거 국내 사학계는 조선 왕조가 어떻게 근대 사회로 이행됐는가에만 주목하여 조선 사회 전반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는데 이러한 쇠망 과정으로 조선사 전체를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2009년 한겨레 신문은 수회에 걸쳐 이덕희를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내면서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사를 쓰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를 보다 못한 오황영은 직접 한겨레 학술판에 뛰어들어 이덕일과 지상 논쟁을 벌였다. 이에 당황한 한겨레가 황급히 판을 접자 그는 한겨레의 행태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오황영은 이덕일과의 논전 이후 2010년 대중역사서 조선의 힘을 출판했다.
그는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성리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을 것을 대학원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사에 대한 재인식을 설파하고자 쓴 것이 조선의 힘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선 후기 긍정론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학계에서 활발히 개진된 사안이었다. 역사 연구 오류의 대표적 선구자 헤겔. 역사가의 증거는 항상 불완전하고 관점은 항상 제한되게 마련이다. 이 오류의 대표적 선구자가 헤겔이다. 그의 1822년에서 1831년 역사 강의를 묶은 역사 철학 강의 서론을 보자. 동방제국의 사람들은 정신 또는 인간이 그 자체로서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다만 한 사람의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자유는 단순한 자유 횡포, 둔감 또는 단순한 하나의 자연적 우연 또는 자의에 불과한 열정이다. 따라서 이 한 사람은 전제군주이지 자유로운 성인은 아니다. 자유의식이 최초로 생긴 것은 그리스인에게서이고 따라서 그들은 자유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인은 또 로마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던 데 불과하다. 인간 자체가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 게르만 여러 민족이 비로소 그리스도교 영향을 받고서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유이고 정신의 자유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는 의식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세계사란 자유의 의식의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진보를 그 필연성에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겔 역사 철학 강의. 헤겔은 전교 석차가 아니라 역사 석차를 매겼다. 동양, 그리스와 로마, 게르만이라는 역사의 주요 단계를 설정하고 동방세계는 단지 한 사람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 그리스와 로마 세계는 약간의 사람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르만 세계는 모든 사람이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역사에서 고찰하는 최고의 정치 형태는 전제정치이고 두 번째는 민주정치, 세 번째는 군주정치이다 라고 선언한다. 역사의 진보를 인간 자유의 확대 과정으로 인식하는 관념이 여기 바로 이 헤겔의 발상에서 연유했다. 그는 역사의 궁극적 주체를 세계정치인이라고 불렀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상업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세계사, 보편사의 관념을 갖게 됐다. 세계정신은 그 세계사의 새로운 형이상학적 구성물이다. 이전의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동아시아가 세계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계사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이후 우리는 전체 역사가 인류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 그랜드 스케일의 역사 철학은 자본주의의 팽창과 함께 우리 머릿속에 이성이 자기를 실현하는 자유의 역사 종점이 곧 근대라는 관념을 확실히 심어줬다. 중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중국이 존재한다는 사실뿐인 정도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던 헤겔이 역사 철학 강의에서 그토록 용감하게 써댈 수 있었던 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유럽 지성사는 문명, 진보라는 담론을 둘러싸고 매우 과감하고 때론 멋대로의 조작을 감행해왔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물질적 토대가 그 배후였다. 이덕일류의 상업주의와 이광수류의 자학사관. 역사 연구가 이덕일의 역사평설, 조선왕을 말하다 시리즈를 보면 조선 왕들의 죽음에 툭하면 독살설을 개입시킨다. 물론 독살설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호사가 들일수록 독살설을 자주 이야기한다. 오학영 교수는
역사 연구에서 조심해야 할 영역은 사이비 역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시대 국왕의 독살설이다. 누군가 몰래 독을 먹여 암살했다는 혹은 암살하려고 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증거를 찾고 끼워 맞추는 서술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상업주의의 일환, 즉 돈을 벌려고 이목을 끌기 위해 만든 장치다. 영화, 광해나 소설 영원한 제국의 정조도 독살설의 기초에 만들어진 것이다. 영화와 역사의 거리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영화의 극적 효과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영화 같은 픽션이 아니라 역사서를 자처하는 책에서 버젓이 그런 오류를 넘어 왜곡을 자행한다는 점이다. 소설 영원한 제국으로 널리 알려진 정조 독살설의 경우 영남 남인 집안 일부에서 전해오는 사랑방 얘기였다고 한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정조의 독살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봤지만 최근 자료는 독살 가능성을 더욱 부정하고 있다. 정조가 주고받은 수백 장의 편지가 발견됨으로써 정조의 정적으로 독살설의 유력한 혐의자였던 심환지는 정조의 국정 파트너였음이 드러났다. 어떤 의학자는 당시 어이와 주고받은 정조의 처방 논의를 인용해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독살설을 굳게 믿는 분들은 학계의 논증과는 관계없이 계속 믿고 있다고 한다. 학계의 논증조차 노론의 시각이라고 매도하면서 결국 학문적 논의마저 진영 논리, 당색 논리로 덫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일까? 옛말에 소인은 무소부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하는 짓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공부를 통해서만 막을 수가 있다. 이광수류의 자학사관. 이조사를 보건대 서로 속이고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모함한 역사라 하겠습니다. 이조사와 같이 완인이 없는 역사는 아마 드물 것이니 명망 있는 인물 중에 와석종신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못 됩니다. 와석종신은 제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조선민족은 적어도 과거 500년간은 공상과 공론의 민족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500년 민족 생활에 아무것도 남겨놓은 것이 없음을 보아 알 것이 외다. 이게 이광수의 조선시대사 인식의 전부다. 물론 당시엔 조선 왕조실록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접하는 만큼 풍부한 자료를 이광수는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자료 이전의 문제다. 식민지라는 사태를 역사가 아니라 인간학적 본성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어떤 인간이나 민족에 대해 역사성이 아니라 본성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역사에 대한 태도 때문에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은 역사 기록의 왜곡이라는 주제에 포함되는 것이다. 근대와 실학의 허구성. 그동안 실학은 대략 조선 후기의 반주자학 내지 탈주자학적 사상 조류로 주로 17세기에 이수광, 유형원 등에서 태동해 안정복, 이익, 정약용, 박지원, 박재가 등 18에서 19세기 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근대지향적 사상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됐다. 그래서 실학은 탈중화, 민족주의, 민본주의, 과학주의를 내용으로 한다고 이해되어 왔다. 당연히 상공업을 중시했다고 이해했고 봉건적 신분제 및 지주, 전호제 역시 부정하는 사사이라고 해석했다. 실학은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등이 주도한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돼 주자학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비실용적 학풍에 대비되는 학풍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실학은 역사적 실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개념이다. 이후 실학은 주자학의 봉건성을 넘어선 사상,
자생적 근대화를 추구하던 사상으로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말하자면 우리도 근대화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였다. 그런데 그 근대가 문제다. 실학론자들은 그 근대를 보편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선도 근대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보편사란 어느 민족 지역을 막론하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근대로 가게 돼 있다는 역사관이다. 흔히 이를 대문자 역사, 히스토리라고 부른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하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대야말로 사실로나 가치로나 인류사의 귀결점이고 지향해야 할 시대라고 배웠으니까. 민주주의, 자유, 이성, 과학 이런 것이 근대를 규정짓는 용어이자 삶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과연 어느 누가 이들의 가치에 대해 이의를 달 것인가? 자본주의 맹화론과 함께 실학은 이렇게 학계를 점령했다. 그러나 이런 근대는 지구상의 일부분에만 타당하다. 대부분의 나라, 민족,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은 근대를 자신들의 미래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감이 빠른 분은 눈치챘겠지만 현재주의는 현재의 합리화와 연결되어 있고 또 결과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를 역사의 종말로 보든 사회주의를 역사의 종말로 보든 다시 말해 어느 쪽을 근대로 보든 근대화를 절대선으로 생각하는 역사주의가 풍미하던 시절에 실학은 유령처럼 조선 역사를 휘감아 돌았다. 그래서 조선사 연구는 정작 조선사 연구가 아니었다. 근대화를 설명하기 위한, 즉 현대사를 쓰기 위한 자료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부수적 역사에 불과했다. 실학 개념에는 태생적 허구성이 있다. 조선 성리학을 허학으로 설정한 뒤 뭔가 조선 성리학의 낌새만 보이면 실학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런데 정작 허학으로 상정한 조선 성리학이 무엇인지는 모르면서 아무튼 실학을 주장하다 보니 실학을 주장하면 할수록 논리적, 사실적 모순과 오류만 쌓이고 말았다. 그동안 실학 개념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고가 적지 않았다. 실학이란 말이 조선시대에 유교나 도교에 대해 유학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는 지적부터 한욱은 조선 성리학이 곧 실학이었다는 논증, 지두환, 실학 개념의 근대주의적 성격에 대한 통찰, 김용옥, 조선시대 봉건제의 부재와 실학 개념의 비자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 한영우, 오학령, 주자학, 반주자학 구도의 허구성, 유봉학 등이 그것이다. 굳이 실학 개념의 해체를 말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개념에 담긴 시대 착오적 오류를 오래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낮엔 좀 피곤했는데 이걸 읽음으로써 아까 말했던 기분도 좀 다시 북돋고 그래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